제2차 세계대전 중에 100만 명이 넘는 여성이 전쟁에 가담하여 싸웠다. 하지만 그들 중 그 누구의 이름과 얼굴도 기억되지 못한다. 우크라이나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 소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속 문장을 읽어봤는데요. 어떤 거대한 사건을 마주하면 우리는 그 크기와 무게에 짓눌려서인지 진짜 말해야 할 것들을 놓치곤 합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김복희 시인 그리고 시사인 장희로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두 분이 이렇게 계시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갑자기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아이고. 근데 또 내용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무거운 내용이라서. 전쟁에 대한 얘기를 좀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전쟁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가 계속 외신을 통해서 접하고 있어요. 몇 년째 벌써.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남의 일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아직까지 종전을 한 상황이 아니기 그쵸. 때문에 네. 잠시 휴전을 한 상황이라서 그것도 남의 일처럼 받아들이기도 참 어려운데 맞아요.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전쟁을 바라봐야 될지 좀 시각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균형감을 상실한 외신 보도가 굉장히 많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어떨 때는 이 얘기가 맞고 또 어떨 때는 또 저 얘기가 맞는 이런 상황을 좀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 기자로서 장 기자께서는 이런 전쟁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너무 정쟁이나 숫자에 치우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는데 저는 사실 뭐 정쟁이란 단어가 크게 나쁜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어쨌든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갈등을 다루는 거고 그게 정치가 할 일이기도 한데 네, 뭐 그리고 또 숫자도 그게 아주 불필요한 보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기록들은 아무래도 지금 당장보다도 나중에 이제 이 전쟁을 어떻게 복귀할 것인가를 두고 기록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전쟁에선 특히나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는 건 거죠. 이제 구체적으로 워낙 고통당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앞에 이제 부승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한국도 다시 전쟁을 좀 일상으로 생각해야 되는 시절이 된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남북 관계 안 좋으니까요. 네, 남북 관계가 좋지 않고 네. 뭐 우물폭탄 같은 것도 오늘 뭐 어디 파주 공장에 불이 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게 뭐 생화학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사실은 이제 북한이 남한에 이 오물풍선을 보내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니까 근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 약간 조금 그냥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보통 시민도 또 풍선이 왔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좀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좀 무서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서운 상황인 것 같고 그 강원일보의 박서화 기자에 따르면 네. 한국이 이미 전쟁이 끝난 지 오래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전쟁의 후과를 여전히 치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접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 거죠. 예, 그렇죠. 당장 지금도 뭐 이제 농지를 출입을 통제당한다던가 뭐 관광 경기가 침체된다던가 이런 건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민통선 지역에 공공 화장실이 되게 부족하대요. 그래서 그쪽 그게 통제가 되면 농민들이 화장실을 잘 못 가기 때문에 배뇨 관련 질환을 겪는 여성분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저도 이분의 어떤 글 쓰신 거 보고 처음 알게 됐는데 예. 어쨌든 건강이라고 하는 돌봄이 뭐에 가능하냐라고 하면 결국 평화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쟁 보도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종군 기자들도 많잖아요. 전쟁을 취재하다가 숨지는 기자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그 기사 누가 누구를 공격했다더라 이런 얘기만 많지 거기에서 피해를 입거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에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장 기자께서는 홍콩 민주화운동 을 취재하시기도 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직접 취재한 건 아니고요. 시사인에서 시사인에서 이제 했었었죠. 네네. 근데 그런 기사들도 사실은 큰 어떤 담론 중심으로 그 기사가 다뤄지는데 그 안을 좀 들여다본다거나 네.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언론사 입장에서도 뭐 도전이기도 하면서 해야 될 일이죠. 해야 될 일인데 잘 안 하니까 문제죠. 사실 우린 종군 기자도 잘 안 보내잖아요. 유명한 종군 기자 한 분 기억나는데 지금 MBC 이진숙 방통위원장 네 생각났네. 근데 뭐 그게 꼭 현장에
현장에 가야지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야만 또 보이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 코로나 때 미얀마 취재를 못 간 것들이 사실은 되게 좀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현장에 가서 보통 같았으면 기자들이 다 이제 가서 취재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 기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장희로 기자 얘기만 계속 들었는데 네. 김기신께서도 보도를 보다 보면 네. 이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하실 때가 많죠. 의심스럽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게 된 것은 어떤 이제 기사 측면에도 있지만 문학아까 소개해주신 그 전쟁은 여자 얼굴을 하지 않았다라는 책 같은 경우도 봐도 네. 그렇듯이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러면 500만 명이 죽었나 보다 이렇게 되는데 그 500만 명 중에 한 명을 주목해서 한 명의 목소리를 보여주는 경우에 굉장히 사람이 이입을 하게 되고 이 전쟁을 다시 보고 싶다 이런 얘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는 이제 문학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책들을 더 찾아보고 싶고 알리는 게 우리가 또 전쟁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되고 경각심도 가지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장희로 기자께서는 네. 냉전의 마녀들이란 책을 기사로 소개를 네.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책이에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한국 전쟁의 이면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 김태우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예. 이전에 쓰셨던 폭격이라는 책이랑 좀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김복희 시인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쟁을 누구의 눈으로 볼 건지 또 누구의 경험으로 이해할 건지의 측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나온 지 이미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네. 그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이 간략하게 내용을 좀 소개하면 전 세계 이제 18개국에서 21명의 여성, 그 당시에 이제 51년에 최고 엘리트 여성 21명의 여성이 이제 그 한국 전쟁의 진상 조사를 위해서 네. 한국에 이제 입국하는 장면에서 이제 책이 시작되거든요. 이들이 이제 중국 국경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유서를 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소속된 데가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본 단체였는데 국제민주여성연맹 한국전쟁조사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그런 단체였고, 사실 이제 전쟁 서사라고 하는 게 대개는 남성의 이야기, 네네. 영웅의 이야기로 예. 되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이 책이 다른 것보다 한국 전쟁을 뭔가 평화의 렌즈로 보려고 애쓴 거, 그리고 사회과학이면서도 굉장히 서사를 촘촘히 쓴 거, 그리고 여성들이 주인공이라는 거, 이런 점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엘리트 여성은 아니지만 아니, 무슨 가자지구에 말씀이세요? 갈 수 있겠냐라고 물으면 난 정말 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보게 되는 책이라 여러모로 좀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김태우 선생님도 책에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쿠바 대부 집안의 출신 변호사가 왜 지구 반대편에 전쟁터를 갔을까? 그리고 매우 뭐 어쨌든 그러니까 독일의 평범한 주부는 왜 전쟁터에 갔을까? 네.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이 문서를 살펴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이제 미군 그러니까 전쟁 관련된 문서가 이제 2000년대 이후에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그걸 이제 이분도 처음 연구자로서 발견을 하신 건 거죠. 이런 문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근데 지금 이제 그 책은 6.25 전쟁 중에 미군 폭격으로 네. 굉장히,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폭탄보다 더 소위탄, 많은 폭탄을 네, 맞아요. 한국 전쟁에다가 6.25 전쟁 시에 미국이 사용했다, 이런 그 얘기를 저도 좀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실제로 처참함이나 이제 이런 맞아요. 것들을 들여다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또 반면에는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자 의용군이라고 여성들이 군인으로 참전을 했더라고요. 한국 전쟁. 예, 한국 전쟁 때. 네네네. 근데 그분들은 우리가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앞서 저희가 얘기 나왔던 것처럼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네. 내용하고도 또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참전한 사람도 있고 여성들의 역할, 없지 않았는데 예, 그걸 또 모르고. 기록으로 남기지도 네. 않고. 그래서 큰 기록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지워지는 게 다반사인 것 같고, 이렇게 직접 들어간 사람들이 작게 촘촘하게 남겨놓지 않으면 쉽게 묻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게 또 기록이 가지고 있는 힘인 것 같아요. 네. 큰 틀 안에서 보면 이렇게 참혹한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아동인데 또 그렇잖아요. 그렇게 피해자이기도 볼수 있죠. 하면서 여성의 네. 역할도 또 기억해주지 않는. 네.
이중의 그러게 말입니다. 이중의 고통을 겪는 그러니까 것이죠. 실제로 여성 의용군 같은 경우는 여군 시초인데 한국 여군의 시초이기도 한데 관련 자료가 거의 없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전쟁 70주년 요때 그 취재를 했을 때도 지금 3단 여성군인 평균 연령이 90세가 이미 넘어갔거든요. 그쵸. 근데 이 분야를 맡고 있는 연구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연구하던 분이 이제 전역을 하시면서 이 관련된 연구 자체가 한국 여군의 시초에 대한 이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 관련 기록들을 홀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게 그 가자 지구를 이스라엘이 폭격하고 그럴 때 지금도 역시 또 계속 현재 있죠. 진행형이지만 우리가 잠시 잊고 지냈지만 제가 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4만 명이 숨졌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아이와 여성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전쟁이라는 게 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여성과 아동일 수밖에 없는데 그 기록도 제대로 남기지 않고 또 관심 갖지 않고. 네. 근데 또 그 힘이 약할 경우에는 공격을 당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네. 얘기가 되고 또 공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처럼 네. 그렇게 또 좀 균형이 상실되어 있는 그런 뭐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전쟁을 보도로 접할 때 너무 스펙터클한 걸로만 이미지로만 접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책이나 기사를 촘촘히 읽어보면 볼수록 우리가 이미지로 뭐 폭격된 잔해 이런 걸 보고 아 잔혹하다 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미지 소비하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것도 이제는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식의 이미지 보도에 대해서 다른 지침이 좀 생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던 근데 또 것 같아요. 한편으로 저는 이제 울부짖는 것, 피 흘리는 것, 뭐 불타는 것, 황폐해진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면에는 그거를 우리가 보기 불편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보여줄 것인가를 선택했을 때 어쨌든 그 스펙터클 전쟁의 스펙터클이라고 하는 게 가장 직관적으로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이미지인 거는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참혹함을 어떻게 성찰할 것인가로 이야기가 가야 되는 거지 보기 불편하니까 그런 이미지는 보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되게 기자로서는 딜레마 상황이긴 해요. 그게 단순히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재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전쟁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보면요, 뭐라 그럴까요? 균형감을 상실해가지고 이게 어느 편에 따라서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해석이 다른 그런 기사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좀 그런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노사이드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집단 학살이라는 표현을 서구 쪽에서 쓰고 있죠. 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역시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안 그래도 오늘 네. 읽으면서 갖고 왔는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다룬 책이고 집단 집단 학살 학살 일기. 일기라는 사실은 제목이 굉장히 강렬한 책인 건 거죠. 집단 학살로 이걸 규정한 거니까 이 전쟁 때. 또 우리가 뭐랄까요? 이게 지금 최근 현대전을 심리전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사들이 심리전의 일환으로 소식을 흘려가지고 그래서 어느 한쪽 편에 심정적으로 동조하게끔 그런 하는 게 있어요. 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것도 참 고민스러운 지점이에요. 맞아요. 그런 측면이 없다고 언론이 할 수 없으니까. 걸러내 줘야 되는 겁니까? 언론이 역할을 하긴 해야겠죠. 그게 게이트키핑이 또 언론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이니까 그런 보도들을 어떻게 잘 걸을 것인가도 좀 이게 언론의 역할인데 사실 한국 언론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저는 제가 종사자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밖에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독자들이 다 판단하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뭐 그쵸. 근데 독자들이 판단을 하시는 것도 또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기자들이 좀 한 차례 좀 걸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김복희 씨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전쟁 관련된 소식을 소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소비를 한다는 표현이 좀 어폐가 되게, 있긴 네. 한데요. 저는 이제 아까 스펙터클 측면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사진을 더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폭격된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보다 난민이 길게 줄 서 있는 사진을 더 불편해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우리가 왜 사진을- 불편해하면 안 네, 되는지 이 사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런 보도들이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또 승자의 논리만 자꾸 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인 뭐 예를 들면은 드론이 누구를 공격했다고 하는 그런 영상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것도 그런 걸 소비하면서 전쟁을 흥미거리로 네. 인식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까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두 분 말씀 네. 들어보니까.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 또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좀 더 있으면은 말씀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감 칼럼 오늘은 뉴스에서 외면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